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. 오늘은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상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. 이 의원님은 국회에 계실 때보다 오히려 그 보수 농객으로 논평하실 때가 훨씬 더 이름을 날리신 것 같습니다. 합리적인 보수고 열린 보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을 들으면서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그랬나요? 그 평가받으셨죠. 그래서 오늘 이 의원님과 함께 충격적인 결과를 낳은 4.15 총선 그 결과를 복귀 한번 해보고 앞으로 대선과 또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그런 정치 일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. 4.15 총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? 네, 대체로 지금 통합당이 뭐 패배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패배한다는 것은 조금 예상 못했죠. 그거는 뭐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미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또 공천 실패, 그다음에 대표의 어떤 능력 부족, 뭐 이런 것이 이제 가까운 원인이라고 봅니다. 뭐 긴 원인은 2012년부터 계속 패배해 온 겁니다. 누적되어 온 게 별로 고쳐지지 않고 선거가 됐다는 뜻인가요? 이번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서 일단 재난기금 돈을 이제 주는 이런 측면에서 부각된 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운도 나빴죠. 만약에 총선이 2달 전에 했으면 달라졌겠죠. 이번에 그 재난기금하고 코로나발 이게 확실히 영향이 컸다고 보시는 거죠? 네, 그 영향이 있죠. 그 CNN 방송이 뭐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뭐 본의 아니게 굉장히 띄워줬죠. 홍보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참 운이 좋아요. 네. 어쨌든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다가 재난기금 100만 원씩 주는 이 문제가 선거 바로 직전에 결정이 되고 굉장히 더 급진전된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유권자들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대만, 싱가포르에 비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안양에 대했다 해서 굉장히 정보가 몰렸죠. 네, 처음에 차단을 못했던 것 근데 같아요. 이게 아시아만 아니라 뭐 유럽, 미국을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.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다 묻혀버렸고 또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뭐 국민 재난기금에서 그냥 뭐 그야말로 전 국민 상대로 현금 살포한 땅 같은 것은 어느 정당이든 간에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죠. 가장 큰 원인이라면 이제 일단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인 것 같고. 그렇죠. 가까운 원인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었다. 이 정권이 잘한 게 아니라. 잘한 건 아니죠.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정말 이제 공천 문제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천을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까? 그 공천이요. 진짜로 저는 김영호 전 의장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공천한다는 거 정말 뜻밖의 봤어요. 제일 문제가 있던 것들 기본적으로 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철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뭐 선거 사람을 갖다가 무슨 바둑판에서 그냥 장기도 제멋대로 보내고 그런 거 상상을 벗어나는 거,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.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지역구에서 준비해왔던 후보들을 여기저기로 막 옮겨받는 것을 말은 뭐 전략적 재배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예를 들면 그 양천울은 원래 민주당이 되게 좋은 거고 김용태 의원 아니면 거기 안 되는 겁니다. 그 멀쩡한 김용태 의원을 빼서 불어오래 가서 패배하고 저것도 주고 또 거기에 있던 강용석이라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은 또 반발해서 어차피 뭐 그러고는 되게 어려워요. 그런 거 저런 게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.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더 버거운 상대들 천액이 안 걸로 홍준표, 김태호 없애버리고 또 뭐 등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았죠. 본인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종로에 별로 크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을
끝까지 견제하다가 이게 네. 공관위가 이렇게 밀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? 그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네. 종로는 이미 그 이제 박진 의원이 했을 때부터 사실상 네네. 조직이 와해가 와야 됐어요. 네. 그래서 그 후에 홍사덕, 오세훈, 맹당들이 가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야죠. 네. 알고서 차선책으로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회창 그 전 총재가 네. 그 송파 재보선 나갔잖아요. 네네네. 그 송파 정도 나가든가. 네네네. 그래서 대표가 살아 돌아와야지. 그러니까. 대표가 저런 사람은 그 뭐 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기본적으로 ABC를 모르는 공천이에요. 처음부터 이제 송파 재보선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뭐 그 정도는 딱 해버렸으면- 했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송파로 나간 송파 네네. 정도로 나간다. 음. 강남 서천은 좀 그렇잖아요. 네네네, 그렇죠. 송파에 또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. 민주당 대차도 가져갔으니까 없는 이건 것도 원래 우리 거다. 네네네.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죠. 이번에 그 측면에서 통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월간중앙 인터뷰에서도 네. 통합을 이제 총선 직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를 평가절하하셨더라고요. 평가절할 수밖에 없죠. 왜냐 통합에서 하셨다는 거 뭐 그러는데 뭐 이원주 의원 뭐 1인 정당 합친 거니까 그 아무는 혼자밖에 의미가 다른 없고 미래당 뭐 유승민당하고 끌려고 계속 합치려고 끌려고. 그 당의 조직이 뭐 이런 거 다 몸 따로 머리 따로 돼 있고 유승민 의원도 솔직히 뭐 자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차라리 유승민 의원이 좀 바깥에 제2의 보수당으로서 당을 지켰으면은 네. 두 개 플러스해서 더 잘했을 거예요. 난 그런 일이 했는데 아, 네. 그것도 못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고 쉽게 얘기하면 황교안 그 대표하고도 박형준 뭐 통합위원회처럼 우리가 통합했다는 거 그냥 말로 그 말을 뻥튀기 한 거 외에는 아무런 기능을 그렇죠. 못했어요. 그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엇박자가 나죠. 그러니까 그건 지도부가 뭐, 네. 한쪽은 5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한쪽은 뭐 말도 안 맞고 하고, 한쪽에서는 뭐 괜찮다 한쪽에 뭐 개헌선이 무너진다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엄살 부리지 다 말라 그러고 거기 말하는 사람들이 무게감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발언을 막 쏟아냈죠. 그런 거죠. 그럼 네. 결과적으로 그 공관위의 그 몇몇 공관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선대위에 합류했던 김종인 위원장도 큰 역할이 없었다. 없었고 그렇죠.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네, 네. 그리고 또 더 큰 원인은 제가 2012년에 총선 때 또 대선 특히 총선 때 느껴본 거는 서울에 네. 좀 외곽 지역에 이런 뭐 베드타운이 많이 생겼잖아요. 네. 뭐 의정부, 뭐 오산, 네, 네, 평택 등등. 네. 제가 이제 거기 한국당 의원들 뭐 이게 집어내가 뼈가돈 입고 가잖아요. 네. 그러면요. 네. 거기 한 30대 정도 되는 그 아줌 엄마들, 네. 저 애 키우 엄마들이 시선이 싸늘해요. 그렇습니까? 냉기가 느껴져요. 야, 그런 정도로 차이가 아, 있군요. 내가 그리고 이제 그 뼈가돈 입고 이제 뭐 TK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열광적인 환대를 받죠. 내가 그때 느낀 게 아니 지금 수도권 벨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허리 아닙니까? 네네네.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싸늘한 시선을 받고서 이게 되겠느냐. 내가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황금의 기회가 있다. 그 네. 기회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끌어들이는 생활대안이 약자 끌어들여서 우리 거를 만들지 못하면은 아마도 다음에 집권은 어려울 것이다. 그렇게 보셨다는 그렇게 거군요. 생각했었어요. 그때가 이제 지금 현실이 됐죠. 네. 박근혜 대통령 그 비대위원으로 2012년, 가시면서 굉장히 2012년. 하셨을 때 내가 피부로 느껴요.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베드타운은 다 주잖아요. 예.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젊은 친구 세대 때문에 그럴까요? 아니면은 여기 한국당이라는 곳이 너무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좀 이런 민주화 세대만 하면 이런 그 세대 쪽하고선 좀 이렇게 호감이 멀었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통합당, 한국당, 새누리당 그걸 보면은 일단 뭐 선거 때는 그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영남하고서 강남 등등 뭐 이런 데의 의원들 위주니까 그렇게 좀 까맣게 잊어버려요.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데는 이렇게 끈질기게 좀 나가서
이렇게 하는 좀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. 이번에 부산의 박정원 같은 경우 그거 보세요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저 뭐니까 그 강북이나 가면 다 패배했잖아요. 네네네. 거의 제가 느끼는데 조직이 거진 뭐 별이 난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렇죠. 한 번 나가서 패배하면 이거 내가 해봐 또 안 되는데 하고 다른 사람 또 보내고 그냥 걷도는 거예요. 걷도는 거.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.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거 보면은 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사태니 뭐니 인심을 많이 잃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한 겁니다. 문재인 정권 때문에. 네. 그 통합이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통합만을 내세웠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통합도 안 되는데 자기 입으로 통합됐다고 한 거지. 한거가 돼버린 거네요. 그 막판에 막말 논란 이것 때문에는 어떻게 수도권 쪽에서는 막말 논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영향을 미쳐 뭐 좋은 영향은 아니죠. 그렇죠.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뭐 그걸 차명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네, 처음부터 그거 뭐 좀 잘못된 거죠. 과거에 그렇게 뭐 또 재판도 가서 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 네, 많았잖아요. 그리고 가면 이거 완전히 지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가겠어?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니까 아무도 안 나갈 게 사람이 중간입니까? 없으니까. 그리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 몇 명이 그 안철수 쪽에 가지 않았습니까? 네네네. 그 의원들 뭐 다 그 뭐 공천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의원들인데 거기 가면 내가 느끼기는 네.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. 그쪽에 이제 어려운데. 예, 균형 맞추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안 나갈 사람도 없는데. 왔다 그냥 낸 거예요.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총선 때 저기 비대위니까 자주 만나잖아요. 네네네. 그랬더니 교수님 정말 좀 괜찮은 좀 나가보라 그러면은 전부 다 비례하고 강남 가겠대요. 그러다고 그래서 그렇죠. 이래서 어떻게 선거하겠냐고 말이야. 네.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랬어요. 네네. 그때도 인물이 좀 확충이 덜 됐나요? 그때 공천은 오겠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네. 강북에 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잖아요. 네.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서 맞아요. 강남에 공천했던 그 김종은 그 통상 관료 그거 할 때 어떤 그 한번 방송 사고 냈잖아. 그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정치 자기가 통상 관료로 했다가 국회 들어가서 통상 문제 이걸 바로잡겠다고 나가 포부면 왜 강북에 안 나오고 강남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부지부식간에 내가 그 꼼꼼한데 왜 나갑니까 그랬잖아.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 참 들었다. 그게 완전히 꼼꼼한 동네로 봤다고 거기는.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. 네. 거기 나가면 살아올 수가 없어. 근데 거기 가서도 그래도 붙은 사람들이 좀 있었죠. 네. 그 도봉의 김선동 의원이 몇 명. 차명진도 한번 그래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싹 다 없어. 그러니까요. 저도 그래서 참 답이 없습니다. 그런가요? 진짜.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. 저는 뭐 평가할 것도 없어요. 평가할 거 없고. 처음부터 기대가 없으셨나요?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이유는요?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. 검사로서 검사는 잘만 하면 정치적인 인물도 클 수가 있어요. 네. 이번에 우크라이나 또 트럼프랑 관계에서 망신당한 루디 줄리안이 그 레이건 대통령이 뉴욕 주재 연방 검사 임명해서 그냥 그걸로 유명해졌다고. 그 주식 사기, 그 마피아 때려잡아서 자기가 총 지휘해서 마피아에서 암살 리스트에 올랐어 1순위로 그냥. 그래서 정치적 거물이 됐죠. 뭐 그런 또 뭐 돌이켜 보면은 1952년에 해리 트루만은 과연 떨어뜨릴 뻔했던 토마스 주이도 뉴욕 검사장 하면서 그냥 마피아 소탕했잖아요.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있으면은 그 검사가 정치적으로 큽니다. 근데 황교안 검사를 뭘 했어요? 그렇죠. 공안 80년대나 90년대 공안검사였잖아요. 그 공안검사 간첩 잡았으니까 그때 나 잘 알아. 뭘 했느냐? 대학생 데모 집시법 기소한 게 공안검사였어요. 그랬었죠. 그거 하다가 무슨 법무장 가는 것도 그냥
그 군세 어긋난 거고 총리를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. 황교안 총리 말고 그 시점에 김종인 같은 사람을 총리했으면요 탄핵 안 당했습니다.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임기 다 끝냈어요. 예, 예, 예. 맞아요. 탄핵을 당했던 것은 당시 총리가 머저리 같아서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또 대표로 하고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그.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말도 안 돼. 그럼 게 택도 없는 얘기예요. 보수의 참 운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. 한심한 거예요. 왜 그렇게 김종인 대표를 이렇게 뭐 견제를 했을까요? 아니면 뭐 견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본인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웬만하면은 좀 받아들여서 도와야 그렇죠. 되는데 네. 뭐 내가 다 하지 않으면은 안 한다. 한다는 뭐 걸 그러니까 좀 심의했으니까. 그런 것 때문에 그 김종인 박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좀 조금 양보해서 네. 이렇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 일기 지나서 네. 일기는 대통령이 굉장히 셉니다. 그렇죠. 그러고 나서는 조금 총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잖아. 네. 그리고 이미 또 뭐 탄핵도 되기 전에 김종인 박사는 민주당 가버렸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뭐. 좀 그렇게 봐요. 그 역사적인 이제 한 순간순간을 되짚으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네,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. 이제 탄핵까지 안 가도 되는.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. 예, 많은 그걸 기회가 다 놓쳐버렸어. 그러니까요. 안타깝죠. 이번 선거에서 탄핵이 이슈가 되는 게 맞았습니까? 안 되는 게 맞았습니까? 곧 그건 내에서는 그냥 뭐 지나가고 말을 하지 말아야죠. 강성 보수에서는 그거를 짚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니 이 그러면 그게 네. 그 대처 말이죠. 네. 그 수상이 영국 보수당 십몇 년 집권 때 노동당 꼴이죠. 그때 노동당 그 간부들이 뭐라 그러냐 선거 막 가면 지잖아요. 네. 지고 그때 노동당 간부들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. 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네. 그 자서전에 있는 게 회고록에 있는 거예요. 자기가 토니 블레어가 이제 초선 의원 이렇게 젊은 의원 보니까 노동당이잖아요. 네. 노동당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러대. 그래서 블레어가 속으로 도대체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자고 하는 게 정당인데 저 사람들이 패배해도 또 우리 길을 간. 그래요? 내가 볼 때 지금 강성보수는 그거예요.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 길을 간다. 그거 똑같은 거예요. 어?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리고서 완전히 좀 영국 국민들이 보수당한테 좀 지겹게 됐고 네. 노동당 내에서도 이제 강성게 더 없어졌잖아요. 그 블레어가 보니까 그렇게 떠드는 강성 인물들은 보니까 자기 지역구는 전부 다 노조가 센데더라고. 자기들은 다 붙어. 그러면서 강성을 해. 노조가 지금 한국당 그렇잖아요. 자기들은 지역구는 TK로 다 붙어. 영남이라서 다 붙고 당은 완전히 선거만 가면 지는 거야. 내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저하고 좀 2011년 좀 되기 전에 교감이 있을 때 제가 그 토니 블레어 그 책을 갖다가 영어 책이잖아요. 네. 제가 한 뭐 10몇 페이지를 요약을 해서 그걸 당신한테 전달했더니 참 잘 읽었다. 그러고 저는 그때 그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이지만은 제3의 길을 택하는 식으로 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보수정당 대표지만은 제3의 길을 따라서 좀 그렇게 가기를 좀 기대했었죠.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셨다가요? 당선되고 나서는 뭐 전혀 경제 문제도 날린다 뭐 그렇게 되신 거죠. 그래서 두 분하고 또 사이가 또 안 그래서 좋으셨고 막 그렇게 돼버렸죠. 바른미래당 들어가셔서는 어떠셨어요? 좀 정치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일을 좀 아니, 하셨나요? 국민의당은 뭐 제가 안철수 대표에서 좀 들어가고 나서 뭐 이틀 후인가 사후인가 그 정동영 전 의원을 또 그냥 영입했잖아요. 근데 난 그게 안철수 대표의 그 실패라고 봅니다. 본인도 후회했어요. 전라북도까지 찾아가서 말이야. 찾아갔어. 무슨 상고철 같이 했잖아. 그러니까 이게 좀 떨고 가야 될 사람을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. 다 모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인 그건 남한테 말에 휘말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걸
나중에 늦게 알면 너무 늦어버리고.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주변에 말 들으면 꼭 또게 휩쓸려 가요. 대표적인 게 그 뭐 사드 배치 네, 제일 먼저 반대했잖아. 네, 네. 민주당도 좀 조용할 때. 근데 그것도 그냥 주말에 누구 말 듣고서 그냥 뭐 페이스북에다 뭐 탁 써서 간 거라고.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. 아, 그랬습니까? 그러니까 난 그래서 나 그거 보고서 저 사람이 뭐 대통령 뭐 된다는 것은 참 그건 불가능하다. 난 그래서 참 제3 정당은 좀 끌어갈 줄 알았죠.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아까 황교안 리더십 잠깐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제 샜는데 안철수 대표랑 거의 비슷한 캐릭터가 되나요?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뭐 IT 뭐 그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정치를 할 만한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앞에만 있는 사람이에요. 전방 후방 안 보여. 그냥 혹시 그냥 공안, 근데 그 공안도 무슨 간첩을 담은 공안이 아니라 그 체제에 위협하는 뭐 데모 같은 거 맞고 뭐 그런 거야. 맨날 화염병 범죄 이런 거.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맨날 IT라는 게 앞만 보는 사람 아닙니까? 좁게. 그러니까 후방하고 뭐 측방내기도 없는 사람이죠. 그런 사람의 정치하면 난 안 된다고. 그 사람의 그럼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? 다 끝난 거 아니야? 전혀 다 끝났죠. 어떤 기회도 굉장히 참 안철수 대표도 여러 번 그 심판을 받은 셈이고.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선방했잖아요. 그 의원과 정치는 마약이라고. 그게 한번 들어오면 탁 털기가 어려워. 어렵죠. 자기가 아주 처절하게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야 포기해. 황교안 대표는 처절하게 망가졌습니까? 뭐 이게 지금 또 한다면 그 자기가 망가진 것도 모르는 거죠. 뭐 또 나오면 좋아요. 누가 좋아하겠어요?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지. 너무 좋아한다고 민주당에서. 딱 좋아, 딱 초보.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양쪽 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이 대비되는 게 선거 지도부가 한쪽은 프로고 한쪽은 아마추어라는 느낌을 그렇죠. 딱 가지게 되더라고요. 여론조사 같은 것도 프로가 아마추어. 그다음에 그거 이미 저 한국당은 그것도 망가졌어요. 외도연구소 당 조직도 망가졌고.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느냐? 아니죠. 2012년, 13년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그냥 이게 우리 당 체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. 그 당시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지금 그 뭐 통합당, 전신 한나라당, 새누리당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박정희 뭐 쭉 시대 오면서 공채 관료가 있었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거의 관료들은 다 상당히 수준이 되는 사람이고,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 새누리당과 나도 가면 난 당사하게 되면 이렇게 방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민주당은 가운데를 줘 있고 벽 보고 있었다는 거야. 왜냐하면 민주당 당론은 다 계파별로 다 넣어서 자기 계파 보스한테 충성하지 당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거만 하면 졌다는 거야.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바로 잡았어요. 박근혜 때 야당한테 바꿨다고. 뭐 여기는 뭐 여의도 연구원도 완전히 교수 한 분이 여의도 연구장 하면서 선거를 전혀 지휘해보지 않은 분들.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들 그렇게 했죠. 그리고 선거 그 교수를 해봤자 그거 아닙니다. 저는 또 어떻게 보기 드물게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뭐 총선 2번을 지방선거 다른데 호남까지 해서 이게 저기 뭡니까 유니폼을 입고 가야 그 민심에 그걸 느낍니다. 어디 가면은 싸늘하고 그걸 느낍니다. 그거 저 한 군데가 아니고 난 전국을 거의 다 가봤잖아요. 그런 좀 현장감이 좀 없는 사람이 뭐 책이나 보다가 그거 막 택도 없어요. 이번에 한국당으로 통합당으로 같이 왜 오시지 않으시고 좀. 나는 뭐 저는 이미 좀 출마는 안 하시겠다 하셨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적도 뭐 묶여 있고 하지만 제가 뭐 더 이상 현지 그런 거 할 상황도 생각도 없고 생각도 별로 없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제가 어쩌다가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뭐
제가 밖에서 보면은 좀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래요.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했어요. 네. 두 사람과 그의 주요 참모가 다 감옥 갔어. 그렇죠. 그런 정당을 가지고서 어떻게 총선을 이기고 뭐 다음에 정권을 잡는다 그럽니까? 어? 최소한데 그 기간, 어쩌면 그 기간에 2배는 자성을 해야지. 예? 안 그렇습니까? 그냥?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.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, 도대체, 민주국가에. 그런 반성이 있어야죠. 예. 그렇죠. 아직까지 그 친이와 친박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갈등의 어떤 앙금들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계속 있잖아. 이번 선거 망친 것도 그래서 망쳐. 그것도 하는 원인이에요, 제가. 다 보이잖아. 저 같은 사람 눈에 다 보이잖아. 그러니까. 그렇죠. 어쩌면 한교안 대표가 이제 친박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다면 이번 공천은 친이가 중심이 를 중심으로 한 공천을 했다.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무슨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중심이 없이 또 길러가서 했고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지 뭐. 그렇죠. 그 다 이제 이른바 박형준, 이석연, 뭐 김수현 그렇죠.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또 친이 이명박 때 했던 사람이죠. 그럼 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굳이 비교할 것좀 난 이렇게 비교한다고.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거 보면 이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. 솔직한 이게 산을 말 것 같으면 뭐 에베레스트하고 북한산 차이일 거야. 솔직한 얘기로. 근데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부친 때도 그 재단에 돈 내는 거에 대한 감각이 본인이 없었던 거야. 그거는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다. 그랬던 거지. 그래서 이게 단초가 그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게 생각했던 거. 그 자기 부친도 정수장학교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. 그 법적으로 볼 때는 그거잖아요. 그 다음에 뭐 국정원 뭐 그건 과거에 관양이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토탈 뭐 20몇 년, 30년 뭐 형님 뭐 또 남고 또 남았잖아.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. 이명박 정권은. 그러니까 나는 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. 탄핵 실질적으로 탄핵이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이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떤 금은손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. 글쎄요,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했다가 뭐 그 정도 상황, 말하자면 국정을 그렇게까지 드러나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은 모르잖아요. 그 최순실 씨, 뭐 정민영, 뭐 그냥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. 그런데 뭐 제가 뭐 이런 자리에 살 수 있는 날인지는 모르겠는데. 그래서 대통령 물러나는 거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통합당의 조건, 앞으로 재건의 조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, 어떤 리더십이 더 바람직한 건지,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있고, 조기 전대설도 나오고, 이런저런 그 백과쟁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. 보수 정당이 재건되게 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 방법이 없다고 봐요. 없다고 보고요. 다음번 총선 때 총선 전에 그때 어떤 내부적 욕구 뭐 이런 거를 변화가 좀 오지 않겠는가. 이번에 어쨌든 당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사실 리더십의 변화. 뭐 어떻게 리더십의 변화 그런 얘기는 총선 전에 하는 거예요. 총선 후에 하는 거 아무래도. 지금 대선 그래도 이제 대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은. 글쎄요, 나 뭐 이런 총선도 이렇게 되는데 그 무슨 대선이라는 게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비슷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다음번에. 그래도 어쨌든 일각의 다른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어쨌든 표로 보면 미래한국당과 그 더불당의 그 표의 분포로 보면 미래당 보면 확실히 보수가
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한석이 더 많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공천의 실패에서 오는 굉장히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친 이 정당이라서 인물을 어떤 인물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그렇게 보니까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. 추세를 봐야 돼요. 2012년을 계속 하향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또 부산이나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그다음에 강남 소초 송파 이런 데는 민주당의 후보대 제재를 못 냈던 데입니다. 패배도 근소하게 패배했잖아요.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니 뭐니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한 거다. 그리고 또 종로 보고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격차를 누린 거는 이낙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이명박과는 다른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심지어 종로에서는 후보는 지역은 이낙연을 찍고 당은 한국당을 찍은 당들이 엄청 많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그러니까 저기 통합당이 강적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른바 저기 뭐 말하자면 뭐 흔히 말해서 좀 뭐 실용파라 그럴까 뭐 중도파라 그럴까 이런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더 어렵죠. 근데 이제 그 보기 나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잘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사태 엄청 큰 겁니다. 그거. 네, 그렇죠. 그거를 다 알면서도 결국에 민주당을 밀어줬다는 것은 그래서 한국당 지금 통합당이죠. 그 통합당은 아예 그냥 정서적으로 싫다 이런 분위기가 나는 지금 그 40대 50대 초에는 많다고 봐요.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죠. 50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실용주의 내지는 좌편향이 됐다고. 네, 그러니까 2012년에 제가 그 총선 치를 때 그때 40살이면 지금 50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 전에 변한 게 그 전에 지금 야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. 더 나빠졌죠. 2012년보다 더 나빠졌죠. 그래서 그것도 입장에서 볼 것 같아요.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선거를 맡길 때 그 이전 10년에 야당이 그랬던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끌고 가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종인을 영입 이른바 거기서는 계속 친노라 그러나요?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이미지 갖고서는 이게 외연 확장이 안 된다. 뭐 그리고 또 한번 그 당에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또 호남원들 나오고 또 거기 뭐 와야 될 수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걸 이제 김종인 그 박사가 가서 또 바로 잡아서 다 잡아서 뭐 총선에 그 좀 좋은 결과 냈는데 그것도 뭐 전체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보다 적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네, 수도권 성격상 근소하게 많이 거였죠. 많이 이겼죠.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. 선거라는 건 뭐 수도권 선거는 소선거구제일 경우에는 근소한 차가 좌우하는 거죠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 보수당의 재건에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그 지도부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는 이제 한 12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주는 그 비대위원장 또는 뭐 조기 전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해야 된다. 아니면 뭐 아주 30대의 리더십이 더 지금 낫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서 글쎄요. 저는 근데 뭐 당이라는 게 뭐 30대 리더십 같은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네. 그래서 한 40대 뭐 중반 넘어서 50초 정도의 좀
리더가 있으면 좋은데, 근데는 그런 사람을 잘 키우지 못했죠. 못한 거고. 그 지금 와서는 뭐 김정인 박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,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연말까지 있은들, 뭐가 되겠습니까? 그냥 그렇죠. 대선은 내후년이고,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지금 중요치가 않아요.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 대선 전국 들어가니까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누가 하나 뭐 뾰족한 그게 없고 오히려 한국당은 뭐 당대표께 크게 뭐 할 게 아니라 원내에서 의원들이 원내에서 각 활동을 통해서 그 쓸데없는 색깔론 같은 걸로 그런 헛발질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뭐 이렇게 민생 각 분야에서 기량을 나타내서 그 당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고 역량을 증가시키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백석이니까 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압력이 간다는데 뭔가 정책 변화가 있을 수가 없으니 뭐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정책을 호소하는 역할. 근데요, 예, 저는 그게 그 사회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네. 영 뭐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뭐 그런 집단이다. 뭐 그렇게 예를 말하는 들면, 것도 난 그렇게 보는 것도 난 좀 잘못이라고 봐요. 그래서 어떤 분야 같으면 각 분야별로 논리적으로 또는 그야말로 정교한 반대 논리랄까 이런 걸 전개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죠. 근데 보면 큰 거대 이슈 하나에 대해서 처음엔 좀 나오다가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거기다가 퇴보가 없이 모든 거 걸어버려요.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그렇게 하면 그게 일반적인 뭐 지지 세력한테는 좋겠지만은 뭐 일반 뭐 보통 나이죠. 막 가운데라 있는다고 볼까요? 뭐 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보인다고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통합당은 원내 정치에 주력하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니겠는가 봐요. 네.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밀고 나가거나 정책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 이제 다음 정권에서 다음 이제 21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. 글쎄 뭐 지금 여기서 현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최저임금 대폭 올린 거에 대한 뭐 부작용 이런 거 이미 다 겪어버렸는데다가 코로나 이 사태가 생겨서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지나간 얘기가 됐고 뭐 탈원전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그 야당의 자세가 이걸 그냥 그 이념론 뭐 그걸로 그냥 너무 키워버려. 이게 한마디로 똑같은 거예요. 저건 좌파가 하는 거다.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우린 반대한다. 난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어.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가? 강론에 들어가서 이게 왜 잘못되고 왜 문제가 있고 그럼 대안은 뭐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나는 한국당이 또 말이 막힌다고 봐요. 왜냐 그러냐 지금 원전은 제가 뭡니까 노무현 정권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했어요. 제가 환경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노무현 정권은 그 중저준위 조장에서 그걸 해결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정권은 그 사형후 연료 고준위 폐기물 해야 되죠. 그 이명박 박근혜 걸 10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경주에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. 그거는 중저준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지금 월성거에서는 가동을 한다 그래도 보관할 데가 없어요. 폐연료가. 근데
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한국당도 그것까지 가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키우지 말고 좀 대화를 통해서 좀 강론적으로 미시 정책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좀 기량이 필요한데, 그러려면은 그런 기량을 갖는 의원들 구경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아유, 힘들겠네. 네. 다음 여당은 네. 정부 전문가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무래도 여권의 그 힘이죠. 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정권 그 재창출 내지는 이제 다음번 대선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